자,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요. 이어서 가는데 잠깐 제가 일정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수업하고 9월 9일 월요일이 그 다음에 9월 23일 9월 20 며칠이죠? 9월 30인가? 그 다음 주가? 30. 그 다음에 10월 7일, 10월 14일, 그리고 10월 21일. 여기 보실래요? 자, 다음 주에는 학원 일정에 따라서 요거 9월 9일 날은 세법 휴강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 두 번째 요거 지금 백선하고 이론은 9월 달까지 백선하고 이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가서 동영인데 동영 모의고사로 가는데 다른 거 좀 정리하시고 세법은 한 번 더 해서 총정리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세법은 맨 마지막에 해야지 먼저 해버리면 집중력 떨어져. 그래서 맨 뒤에 제가 맨 마지막 수업 종강합니다. 예, 전부도 이때 종강하는 걸로 하고, 내일 다음 주에 휴강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여러분은 이 백선 문제 있죠? 중에서 한번 미리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그래서 9월 9일은 휴강이고 23일, 30일, 10월 7일, 10월 14일, 10월 20일 이렇게 해서 세법은 요 날은요 총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좀 핵심이 되고 하는 부분은 또 점검하고 시험장에 가서 꼭 봐야 될 부분도 지문으로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예. 자, 이제 이어서 갑니다. 12번인가요? 예, 12번. 자, 다음은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 내용이 다 틀린 거. 자, 부동산 매매 계약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정상.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매수인,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다. 특약.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특약에 의해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준비가 안 된 공인중개사는 그런 업소는 매년 바뀌어. 공인중개사가 왜? 충분하게 준비를 안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역시 준비가 부족하니까 고객이 느끼고, 요즘은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 당사자가 다 검색해보고 전문 지식 알고 가.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좋은데 그나마 신뢰성이라도 있지.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상담하면서부터 신뢰감이 떨어져. 그리고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까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줘야 될 의무도 없어. 근데 괜히 아는 척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매매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업계약서 작성해 달래. 아까 같이 업계약서 10억에 매매했는데 11억으로 매매한 것처럼 하자 이거지. 그럼 자기는 취득세를 좀 많이 내고 나중에 그거 뭐 할 때?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이죠.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 가격을 높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세금은 매수자가 뭐 하기로 했다?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게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매매 가격은 얼마인데? 10억. 세금 얼마?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거를 준비 안 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다가 매매 가격 얼마 10억, 맨 밑에 특약, 계약서에다 특약으로 적어보라고. 매도자가 돼야 될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은 매수자가 뭐한다?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특약으로. 그 계약서가 어디 들어가? 어디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어디로 가? 세무서 들어갈 거 아니요. 세무서 들어가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아니 매매 대금 얼마 받고 10억 받고 세금 별도로 얼마? 그 매매 가격으로 계산해요. 이해가세요? 운영세칙, 집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매매 가격으로 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약을 표시하면 안 되지. 계약서에다 표시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부터 먼저 현금으로 받아. 계좌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아. 그래야 근거가 없잖아. 그래 놓고 이제 당당하게 매매 계약 얼마 11억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에 의해서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게 확인이 되면 매매 가격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자, 다음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정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무한거 기재된 거래 가격을 상대방의 거래 가격을 양도 당시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추정을 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소에서 그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 전산망으로 국세청과 시장군수한테 가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10년 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할 때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뭐?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맞죠? 예. 증여재산 2월과세. 다음,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격을 뭘로? 환산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실래요? 개인이 건물 지어놓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팔 때는 취득가격을 개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건물 지을 때. 법인은요, 건물 지었을 때 들어간 공사비용이 회계 장부에 지출란에 기재되니까 다 인정해줘. 근데 개인은 있어도 인정 안 해. 사기로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확인이 안 돼. 그래서 환산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계산해주면 환산 취득가격은 실거래 가격하고 비슷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혜택 받죠. 다만 조건이 있어. 너 환산 취득가격으로 취득가격을 해주는 대신에 이 건물 지은 거 5년 안에 팔면 세금 추징할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팔아라. 5년 지나서 팔면 추징 안 하고 계산하는데, 만약에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해서 건물 나온 금액 있죠? 그 금액의 몇 퍼센트? 5%를 가산세와 똑같이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산 취득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얼마? 10 상당한 금액을 결정된 세액에 더한다. 틀렸어요. 비율이 틀렸어.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5%만. 건물 환산 취득가격이 1억이다. 그럼 5%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가산세와 똑같이 세금에 더해서 내라. 그럼 몇 년, 그렇게 부담이, 세금이 커지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팔으라고. 그렇죠. 5년 지나서 팔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맞고요. 틀렸고. 다음, 상속받은 재산 양도할 때 취득가격은 뭘로 간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부한가에 평가한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거. 예.
이번에는요, 다음 단계 갑니다. 자, 필요 경비에 대해서 보죠. 여러분, 필요 경비는 어떨 때 하나는 알고 가야죠. 여기 보세요. 양도 가액을 실거래로 했어요. 실지 무슨 가액? 양도 가액. 거기서 실제로 뭐한 거? 취득한 가격, 취득 가격. 거기다가 무슨 비용?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양도 비용. 그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필요 경비. 그래서 무슨 차이? 자, 조건이 있어요. 요 취득 가격을 뭘로 할 때만,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만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취득 가격을 몰라서 뭘로 한다? 매매 사례 가액으로, 아니면 뭐 감정 가액으로, 추계 결정, 안 되면 뭘로? 환산 취득 가격, 또는 뭐 기준시가로 할 때, 이때는 이거 안 들어가요. 비용이 있어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거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걸 필요 경비, 무슨 공제? 계산 공제로 간다. 뭐요? 계산 공제. 계산 공제가 뭔데? 계산 공제가, 이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 있죠. 기준시가의 부동산만 봐요. 부동산은 등기됐으면 몇 프로? 3%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증빙자료 없어도. 근데 미등기면 조그만 해줘. 0.3%.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계산 공제. 근데 여기가 뭘로 가면? 실거래로 가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때 알아야 될 거, 요 자본적 지출이나 뭐는 양도 비용은 실제로 지출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아야 돼? 영수증을 받아서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수증 안 받았어요. 까먹고 그랬으면 영수증이 없어도 그럼 지출했다는 걸 금융거래 사실로 봐라.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인정해줘요. 이런 비용은 실제로 발생했어도 상대방한테 뭐 받았어야 돼요? 영수증, 뭐 세금계산서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전자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배출 전표가 있던가. 이거 지출할 때 영수증 안 받았어도 지출한 거 입증하려면 무통장 입금으로 했다든가. 그래서 무통장 입금증, 아니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했어요. 통장사본 복사, 이런 걸로 입증됐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갑니다. 여기 이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죠? 그러면 매입 취득 가격은 매입할 때 실제로 얼마를 줬느냐? 가격, 상대방한테 준 거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 매입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고 나서 보냈어요. 취득세 낸 거, 아니면 옛날에 취득할 때 뭐 등록 면허세 낸 거, 아니면 부가 가치세, 또는 뭐요? 기타 부대 비용 하면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런 비용이 있으면 다 뭐하라? 더하라. 그래서 필요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양도 차익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조정금이나 시가를 뭐한 거, 초과한 건 뭐한다? 제외. 조정금이 뭐요? 국가로부터 돈 받은 거, 돈을 준 거. 무슨 말이에요? 조정금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땅은 측량을 지금 다시 하거든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국책사업으로 측량을 다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하다 보니까 내 땅의 토지가 일부가 늘어났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국가가 토지를 자르다 보니까 내 토지로 편입이 됐어. 그럼 내 토지는 늘어났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래? 돈 줘, 이거야. 그러면 개인이 누구한테? 국가의 공시가격에 준하는 돈을 줘야 돼요. 준 걸 뭐라 그래? 조정금. 그런 건 취득가격에서 봐라, 빼라. 이해가세요? 예. 다음, 시가를 뭐한 거? 초과한 거. 여기 있죠? 요 매입 가격을 높이려고 시중에서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만 15억의 거래를 했다고 하면 부당하게 시가를 보였어요. 초과하는 거 5억이죠. 그건 뭐라? 빼라.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다음, 취득할 때 소송비용, 화해비용, 당연히 비용이죠.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런데 다른 소득, 양도소득 말고 다른 사업소득 계산할 때 이 비용이
들어갔다면 양도소득세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요거 조심해야 돼. 가학소득금액에 뭐한 거? 산입된 금액은 뭐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보하여 가산하여 여기에 할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선하게 사는 사람, 살아온 사람만 보이는 글자. 저는 선하게 살아서 보여. 뭐? 원가의 이자를 더했다는 건 할부라는 얘기야.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 할부는 비싸죠. 왜? 원래 가격에 뭐가 붙으니까? 이자. 그래서 취득원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얘기는 할부로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이자 상당액도 거기에 뭐하라? 포함시켜라. 그래서 일시에는 얼마? 일시불은 1억인데 할부니까 1,000만 원 붙어서 계약서에 얼마? 1억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으면 이것도 그냥 취득가격으로 봐주겠다. 이때 1,000만 원은 이자죠? 예, 포함됩니다. 다만 1억 1,000만 원을 할부로 계약했으니까 이제 할부금 나눠줘야죠. 근데 지급기일 뭐 지연 늦게 줘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자본적 지출이 뭐죠? 부동산을 10년이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에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치가 뭐한 거? 증가된 거죠. 그럼 자본적 지출의 반대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용도 변경, 개량 비용,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리고 장애물 철거 비용이나 냉난방 장치 설치나 교체 비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자산가치 증가되니까 포함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취득해서 10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럼 아파트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그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기간에 아파트에 들어간 비용 딱 3가지 외에는 인정 안 하는 거지. 첫 번째 뭐? 발코니 확장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발코니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거실이나 방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야?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이해가세요? 두 번째, 거실의 벽을 털어서 방을 늘리거나 줄였다. 거실을 늘리거나 줄였다. 그 얘기는 거실이나 방으로 용도가 되어 있던 걸 줄이거나 넓히는 걸 변경한 거죠. 그런 공사 비용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뭐? 냉난방 장치 설치 교체 비용. 보일러가 오래돼서 수리하는 건 안 되지만 보일러 새 것으로 사서 설치하는데 또 설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다 합쳐서 교체하거나 설치 비용은 돼. 수리 비용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파트 이거 외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도배장판 안 돼. 싱크대 교체 안 돼. 조명기구 교체 안 돼. 화장실 타일을 대리석으로 바꿨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거실로 바뀌었어요? 용도가 안 바뀌는 건 인정 안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적서 뽑을 때는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지만 나중에 정식 뭐를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그냥 리모델링 비용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뭐 4천만 원 이렇게 적어야지. 도배장판 얼마 뭐 얼마 그럼 나중에 그거 다 인정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 이런 거 우리는 어쩌다 리모델링 한 번 하죠? 예? 리모델링 10년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 하잖아 한 번. 근데 양도소득세 담당자 세무 공무원은요 1년 365일 동안 그거 봐도 그 사람은 그래서 공무원은 견적도 빼요. 아파트 평수면 요 정도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뻥튀기 하면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신고서 작성할 때 자본적 지출 5천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공무원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돼. 견적도 뽑는 평수가 딱 나왔는데 5천만 원 안 돼. 의심스러워. 그럼 영수증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견적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도배장판 빼, 싱크대 교체 안 돼, 조명기구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표시하는 거 아니지 그냥. 그죠? 그리고 리모델링 업자들이 대략 알아요. 그 금액 정도 제시하면 그걸 깎아서 계약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 있잖아요. 제시했던 가격. 그 정도 하면 하자가 없는데 터무니없이 들어오면 그거는 당연히 확인 작업 들어오죠.
처음부터 영수증 제출하는 게 아니라 금액만 적어서 의심이 되면 증빙자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참고로 다음, 법률에 의해서 부담은 뭐 있어요?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있죠. 수익자 부담금. 다만 여기서는 조건이 동일한 사람만, 그죠? 동일인만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부담금을 부담한 사람하고 부동산 양도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서 아버지 부동산이니까 아버지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들이 뭐 받아서 상속 소유자가 뭐 있어요? 바뀌었어. 그럼 아들이 나중에 뭐 할 때? 양도할 때 인정 못 받아. 부담한 사람하고 양도할 때 부동산 소유자가 같을 때만 인정해 준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양도비용은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그죠? 또는 뭐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에서 발생한 매각 차손인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무슨 기관? 금융회사가 어디에요? 은행 가서 매각한 손실은 다 인정해 주는데, 은행 가서 채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 앞에 여기 구두수선집에도 채권 삽니다. 이때 예? 있죠? 예, 이렇게 은행이 아닌 개인한테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때 발생한 건 다 인정할 수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데, 전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데, 은행 가서 할인했으면 얼마가 됐던 그건 다 인정해 주겠다.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런 필요경비 뭐 자본적 지출 있죠? 자본적 지출하고 뭐는 양도 비용은 이거에 대한 뭐를 증빙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출했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증명 서류로 뭐를 하라, 입증이 됐을 때만 인정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죠. 자, 여러분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다음은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원가 또는 건설원가, 건물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비용 있죠? 건설원가, 그거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세금 낸 거, 부대비용 더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맞죠? 예. 다음,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것도 뭐한다? 포함. 여러분,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뭐예요? 여러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가치, 예를 들어 1년 후에 1억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원금의 이자까지 합친 게 미래 가치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만기가 5년 있다. 그럼 5년 있다가 가면 만기에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가치로 계산했더니 만약에 9,500만 원이다. 5년 후에 가면 얼마? 1억. 그럼 차이 나는 거 얼마? 500만 원. 그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야. 그것도 취득가격에 더한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여기 참고로 이게 어려운 건데, 이 부가가치세는요, 두 가지예요. 사업자인 경우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가 건물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 준 거 있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는 뭐 받아요? 환급 받아. 부가가치세 낸 거 환급 받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환급을 안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그 부동산 뭐 할 때, 지금 팔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경비?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로 환급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자,
주택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그럼 건물 분양가격, 토지 말고 건물 분양가격이 1억이다. 건물 가격만. 그럼 1억에 몇 프로? 10%. 회사에 줘야 돼. 1,000만 원 줬죠. 그런데 그 주택 사가지고 취득한 사람이 무슨 사업하겠대? 임대사업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죠. 그 사람은 임대소득 계산할 때, 저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환급받아야 통장으로 들어와. 근데 임대사업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뭐 할 거야? 살려고 아파트 분양받아.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환급 안 해줘. 대신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부동산 뭐 할 때? 팔 때 무슨 경비?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때는 부가가치세는요, 사업 안 한 사람은 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뭐 해주고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돈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부동산 뭐 할 때?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줄게.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포함.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자가 부담한 뭐 부가가치세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이해가세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자란 말이 없으니까 요까지는 뭐 한다? 포함.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뭐 시가,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됐으면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어려운 지문에 제일 어려운 거. 자, 취득가액에 있어서 취득에 관한 쟁송 다툼이 있어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필요 경비야. 근데 이제 요거 나올 때 꼭 따라가는 게, 소송비용, 화해비용은요, 그 부동산 가지고 사업할 때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원리가 뭐냐면, 상가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상가부동산 산을 사면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상가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임대사업 할 거 아니야. 그럼 소득세 내야죠. 자, 이 상가부동산 100억 주고 취득했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100억. 근데 이건 상대방한테 준 돈이죠? 근데 이 부동산 취득할 때 점유권, 유치권 이런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다툼이 발생해서 별도로 무슨 비용? 소송비용이 발생했다. 1억이. 이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같은 거잖아. 상대방한테 준 돈이 아니라 별도로 법률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비용은 두 가지예요. 소송비용, 무슨 비용? 화해비용은 두 가지야. 하나는 이거 취득한 사람이 무슨 사업에? 임대사업을 하면 소득세 내야죠. 소득세 낼 때 여기서 이거 뭐예요? 1억을 공제받고 나중에 소득세 조금 내면 되겠죠? 예?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거 뭐 할 때? 팔 때 무슨 소득? 양도소득 계산할 때 여기에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이야. 그러면 이거 취득하는 사람이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 할 때? 임대사업 소득세 계산할 때 여기 들어가서 빼고 세금 조금 내는 게 낫고, 나중에 팔을 생각이 있는데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니까 양도소득세를 아껴뒀다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에 다른 사업소득에 들어갔으면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소송비용, 무슨 비용? 화해비용, 무조건 필요 경비. 맞아, 거기까지는. 그런데 나오는 게, 법에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변형시킨 건데,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 법에는 각 소득금액에 필요 경비로 뭐한 거? 산입된 것은 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건 뭐 한다? 제외. 각 소득금액, 이것을 편하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해. 양도소득 말고 다른 소득에 들어갔으면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예. 다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했다. 장기 할부예요.
그죠? 할부로 계약해서 거기에는 뭐 또 들어가 있어요? 이자. 그래서 거래가액의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뭐한다? 포함한다. 그죠? 그런데 이거 뒤에 꼭 따라 나오는 게 뭐야? 당초 약정에 의해서 거래가액을 지급할 날짜에 지급기일 이거예요. 지급할 날짜에 지연 늦게 지급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예, 다음. 사업자가 아닌 자가 아파트를 모발아서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이건 뭐야? 분양사업자는 회사죠. 회사가 부가가치세 받아갔죠.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준 거잖아. 지급한 납부한 거죠. 부가가치세 준 거. 이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아니지. 사업자야 아니야. 여기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아파트 분양받았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필요 경비를 들어가야죠. 예?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럼 필요 경비에 들어가려면 취득 가격에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취득 가격에 더해서 양도 차익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얘기했어. 취득 가격에서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틀렸지. 취득 가격에 포함시켜라. 더해라. 취득 가격에 뭐한다? 포함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이 됩니다. 예. 여러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저도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강의를 올려놓고요. 3월달, 2월달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리거나 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못 내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지만 개정돼서 그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흘러다니는 거 보시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요. 어떤 분들은 문제 다룰 때, 이거는요, 이 문제는 식상한 게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 생소한 문제네? 자주 보지 못한 거네? 한번 풀어봐야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그거.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처음부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계속 여러분이 봐왔다는 얘기지. 그런 게 중요한 거라. 그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번에는 14번 문제인가요? 14번 문제.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틀린 것,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다 뭐 했다고요? 수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그러면 뭐죠? 무통장입금, 통장사본 복사 이런 거죠? 예, 이런 걸로 확인이 됐다. 정상적으로 지출했다 이거죠? 다 입증돼. 그럼 필요경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매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뭐 했어요? 해약했어요. 여러분,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면 잘못한 사람이 위약금 내죠. 예? 근데 해약으로 뭐 줬대 얘가 잘못한 거지. 얘의 기책사유지 부동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죠? 예, 이거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위약금으로 준 건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기장료 줘야죠. 예, 또 계약서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지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복잡한 거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별도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발생한 거 인정됩니다. 다음,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용도 변경, 개량 뜯어 고치는데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산가치 인정돼요. 예. 다음,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명도 비용 있죠? 인정됩니다. 맞고, 실제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같은 경우 동일한 사람인 경우 개발리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가 있는데 부동산 파는 사람하고 부담한 사람이 똑같다 그랬죠.
같으면 인정하고 서로 뭐하면 다르면 인정 안 해. 서로 같은 경우니까 필요경비 인정된다. 틀린 건 몇 번? 1번. 이해가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 체크해 보세요.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체크했죠? 자,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옳은 것 그랬죠? 취득 가격에 더한다는 얘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서 양도 차익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그때 증명서류를 전부 다 뭐 수치 보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는 뭐냐? 전자계산서 받거나 세금계산서 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확인됐거나 아니면 금융거래 증명서류 그러면 무통장 입금증이 있거나 통장사본 복사하거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입증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번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부당자가 들어갔잖아요. 못된 짓 한 거지. 예, 그런 건 인정해 안 해? 안 해.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를 부한 거, 초과한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하겠다 이거죠. 임대사업하려고 분양받았다.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잖아. 그럼 환급해주죠.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사업자. 다음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예. 화해비용, 소송비용하면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뭐 산입, 이미 다른 소득에 들어갔어. 양도소득이 또 들어가면 안 돼. 다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격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인정되죠? 예, 이거는요 영수증이 없어도 돼. 취득세, 등록세 낸 건 영수증이 없어도 국가에 낸 세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5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보셨고, 이번에는 자 35회 시험에서 필수로 이제 또 물어보는 부분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거? 자, 이론 갑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여러분 장기보유는 뭐죠?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물가가 뭐하니까 상승했으니까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와. 그래서 너네는 투기하지 않고 3년 이상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왔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제해 줄 테니까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라.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제 혜택 주는데 국외자산은 안 돼. 우리나라 것만.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공제 요건 우리나라 자산을 양도했는데 장기 보유 그러면 장기가 3년이야. 몇 년? 3년. 취득에서부터 부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3년 가지고 있다 팔아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공제 혜택 주는데 그러면 분양권도 가지고 있다 팔면 해줍니까? 안 돼. 그거 투기니까.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은 부동산, 토지하고 뭐 건물.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그러니까 어떤 분은 토지 건물 하니까 어떤 분은 상가는요, 농지는요, 임야는요, 다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이 아닌 건 조합은 뭐? 입주권. 일명 딱지죠?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는 안 돼. 전매가 뭐죠? 전매가?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내가 사서 파는 거, 그건 투기잖아, 투기. 그런 사람한테 혜택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전매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 팔아야 돼. 원래 조합원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뭐 할 때? 팔을 때 공제 혜택을 준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공제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미등기 자산. 자, 여기서 잠깐 어떤 자료 보면은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2024년 올해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2주택이냐 3주택이냐 10주택이냐 필요 없어.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뭐만 빼고 미등기 자산만.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 자산을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세 조금 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야. 한 푼도 안 내겠다, 포탈하겠다 이런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안 해준다. 그죠? 그럼 공제 금액은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는데 공제율은 6에서 몇 프로? 3%. 이거는 1년에 몇 프로야? 2%. 1년에 물가 상승률 2%씩 봐주는 거야. 그럼 기본이 몇 년이죠? 3년. 2, 3은 6, 5년이면 10%, 10년이면 20%, 15년이면 30%. 그죠?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20년 가지고 있다 파나 15년 가지고 있다 파나 똑같다. 최고가 30%까지 1년에 일률적으로 몇 프로? 2%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1주택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1세대 1주택. 어떤 분은 아니 1세대 1주택은요 2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인데 왜 3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 공제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거든요. 근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건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돼. 2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과세야. 과세인데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투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은 기본적으로 몇 년? 2년. 기본 2년은 뭐하라? 거주했어야 돼. 주민등록도가 2년은 살았어야 돼. 고가주택에 몇 년? 2년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서 여기 보실래요? 왜 20%고 최고가 80%냐? 여기 보세요. 20%부터 최고가 몇 프로? 80%. 그럼 20%는 뭐냐? 기본 몇 년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죠? 근데 1년에 4%야. 아까 몇 프로? 2%죠. 일반 자산은 1세대 1주택은 연 몇 프로? 4%. 1년에 4%씩 3년이니까 12%. 됐어요? 그리고 기본은 몇 년 거주하라? 주민등록도 2년 살았어.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4%. 그럼 몇 프로? 8%. 그래서 합쳐서 기본이 2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이 20%야. 이해가세요? 기본 몇 년은 살아야 돼? 2년. 그러면 최고가 80%라고 그랬죠? 왜 80%가 나옵니까? 이거 10년 보유했어요. 보유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프로? 4%. 10년이면 40%. 주민등록도가 실제로 10년 동안 살았어. 그럼 별도로 또 몇 프로? 4%. 그래서 40%. 합치니까 80%. 이해가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따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 따로인데 몇 년 거주해야 돼? 기본 2년. 그럼 하나 연습해봐요. 보유, 거주. 자, 3년 보유했어요. 3, 4, 12. 3년 거주했어. 3, 4 합치면 24% 공제. 자, 5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5, 4, 20. 맞아요? 또 5년 살았어. 5, 4, 20. 합이 40%. 자, 이번에는 5년 보유했어요. 몇 프로?
20%, 3년 거주했어. 12%, 합치면 32%. 이해가세요? 자,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40%. 10년 살았어. 40%. 합이 80%죠? 그럼 보세요.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40%. 5년 살았네. 20%. 그럼 합치면 60%. 이해가세요? 이렇게 공제해준다. 1세대 1주택은 만. 그런데 만약에 기본 몇 년? 2년 거주 안 했어. 그럼 1위가 6에서 몇 프로? 30%. 1년에 몇 프로씩? 2%씩 조그만 공제해줘. 2년 거주 안 했으면 요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6에서 30%로 간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무슨 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이때 보유기간은 2월 과세라고 그랬죠. 부모 자식 간에 뭐 받고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라. 합쳐서. 이를테면 남편한테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았으면 남편의 취득한 날하고 부인이 양도할 때까지 합쳐서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죠? 또 하나, 입주권은요,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겠다. 다음, 1세대 1주택은 기본 몇 년? 2년은 거주해야 공제를 많이 받는다. 그죠? 다음, 밑에 양도소득 무슨 공제? 기본공제.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아니 여러분 직장 다니면 1년 동안 직장 다니면 월급 받으니까 무슨 소득이에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내죠. 그래봐야 1년 동안 세금 내는 게 얼마? 한 달에 계산해서 뭐 1,000만 원도 안 되고 몇백만 원 세금 내.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내잖아. 단위가 크죠. 그런데도 공제가 없어.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마라. 공제해주는 게 기본공제. 그 금액이 얼마? 250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예, 250만 원. 쫀쫀하게 말이야.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던 외국 거 팔던, 자, 거주자는요 국내, 국외 자산 모두 공제해줘. 그리고 비거주자는 누구죠? 외국인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이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자산 파는 것만 공제해줘.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우리나라 자산 파는 것도 공제, 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파는 것도 기본 공제해줘.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 파는 것만 공제해줘요. 그리고 사람한테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 있죠.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사람마다 공제해줘. 예? 인적 공제. 그래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도 따로 250만 원, 부인도 따로 250만 원, 이렇게 공제를 사람마다 공제해준다. 인적 공제. 그런데 공제할 때 장기 보유는 몇 년? 3년.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도 돼. 다만 뭐는 관계없이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자산은 안 해준다. 미등기. 그럼 공제는 소득별로, 여기 보세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러세요? 외국 부동산은요 등기여부 따지지 않아요. 미국 부동산을 미국 법에 따라 등기했니 안 했니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그죠? 해외 자산은 등기여부 따지지 않고 다 공제해준다. 다음, 소득별로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해주는데 이때 소득별 그랬죠? 예?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연 얼마? 250만 원. 이때 소득별 금액은 요거. 자, 주식에서 별도로 얼마? 250만 원. 파생상품에 대해서 얼마? 250만 원. 신탁수익권에 대해서 얼마? 250만 원. 이거 빼고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별도로 얼마? 250만 원.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로? 4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같은 연도에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았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 250만 원. 주식은 따로 얼마? 250만 원. 이렇게 공제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았어요. 그럼 토지에서 얼마? 250만 원, 건물에서 250만 원,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어느 거든 먼저 파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감면소득이 있을 때는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거에서 공제해주고, 감면소득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 말고 과세되는 거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겠다.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